어제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폐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아세안 10개 나라 가운데 메콩강을 접한 5개 나라만 따로 모여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메콩 5개국이 포함된 아세안은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분이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응웬 티탄하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9년째 생활하고 있고 네. 지금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트남 분인데 한국말 이렇게 잘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에 이제 9년 되셨고요. 네. 또 이제 어제 오늘에서 이제 정상회의도 하고 한메콩 정상회의도 하는데 네. 쭉 지켜오시면서 이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또 관심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좀 느끼신 게 좀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베트남한테 큰 무역 그리고 큰 투자 파트너이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큰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노래, 드라마들 네. 베트남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은 점점 매년 교류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타나 씨는 뭐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나 또 아니면 우리 뭐 케이팝 스타나 누가 있나요? 저는 아이돌 때문에 한국어 이렇게 배웠어요. 아이돌 때문에. 네, 아이돌 슈퍼주니어 9년 전이니까요. 네, 9년 예. 전이니까 슈퍼주니어 좋아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동선언에서 우선 협력 분야 7개를 정했는데 7개 선정의 기준도 있을 거고요. 여러 네.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하다가 오늘 이제 또 갑자기 한 메콩 하니까 네. 예.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메콩이라는 것은 이 큰 틀에서 메콩강 유역의 5개 국가만 실제 떼어놓고 다시 예. 또 하나의 일종의 번외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5개 나라, 미얀마, 베트남과 라오스 이쪽에 있고 태국 밑으로 가는 저 캄보디아 저 국가의 정상과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권의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된 것인데요. 네. 예. 오늘 나온 것은 일단은 7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해서 문화관광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농촌, 인적자원개발, 또 ICT와 인프라가 함께 묶이고 환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잠재력이 높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통화, 안보 이런 쪽도 이제 같이 하는 건데요. 뭐 안보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세안도 그렇고 메콩의 5개 나라도 그렇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함께. 예, 함께 뭐 이 교류가 있고 양국의 모두 좀 우호적입니다. 예. 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과 어떤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뭐가 풀리게 될 경우 아세안도 여기에 가세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좀 이런 외교적 여건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아세안으로 해서 캄보디아 훈선 총리 외에 9개 정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온 김에 바로 끝나고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한 메콩 정상회의까지도 뭐 이어지는 뭐 그런 뭐 효율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도 하노이에서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열렸었고요. 이번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 또 한메콩 정상회의에 그 우리 정부가 굉장히 큰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의 전체 시장 규모라든가 발전 가능성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아세안 10개국만 놓고 보면 인구가 6억 5천만 명 이상. 그러니까 중국, 인도 다음으로 어떤 교역권으로 따지면 인구가 예. 뭐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네. 평균 경제 성장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 10개 국가에 좀 차별성은 있습니다. 예. 어떤 국가는 5년 내 평균이 뭐 7% 이상 되는 국가도 있고 캄보디아랑 베트남이 7%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또 이제 상대적으로 뭐 브루나이나 이런 쪽은 좀 낮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경제 성장률이 5.3%입니다. 5년 내. 예. 중국이 뭐 높다 해도 이제 6%도 힘들어지고 5%인 이 시기가 도래했는데 네. 저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경제권은 뭐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미 전체 GDP 물론 1인당 GDP는 아직까지는 떨어지지만 이제 3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력도 굉장히 오른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저런 잠재력, 성장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 메콩만 5개만 또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쪽의 인구는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한 메콩의 5개 국가의 특징은 베트남도 그렇고 이번에 뭐 미얀마도 그렇고 젊은 층의 인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앞으로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아세안에 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미 이제 베트남은 아세안에 있어서 뭐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예. 국가가 됐죠. 네.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우리가 뭐 무역 교역으로 따지면 4대 국가가 실은 네 번째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네. 중국,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이고요. 최근에 예. 일본보다 더 넘어선 걸로 또 나오고 예, 이제 있더라고요. 올해 끝나면 이제 결과를 예. 봐야 되겠지만은 예. 흑자 규모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뭐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예.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베트남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저는 한 두 곳 정도만 꼽으라면 일단 인도네시아.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이제 세파도 타결하고 좀 여러 가지 유의미 있는 행동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일단은 자원의 보고라는 측면, 네. 인구도 많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예. 이게 뭐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 이제 할랄에 대한 우리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것이 인도네시아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뭐 현대차가 이제 1조 원 이상 투자를 예, 했죠.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한 곳 더 고르라면 저는 미얀마. 미얀마를 포스트 베트남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예. 미얀마 같은 경우가 그 동안에 이제 공산 뭐 독재에서 이제 민간 정부로 이제 정권이 이제 이양되는 과정이고 역시 이제 그 잠재력 측면에서 베트남이랑 유사한 측면도 굉장히 많고요. 예. 문화도 뭐 선생님을 공경한다든가 어른을 공경한다든가 이런 문화도 우리 한국과 굉장히 좀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트남은 또 우리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친해졌으니까 네. 다음으로 아세안도 이제 10개국이 좀 고루고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포스트 베트남으로 미얀마를 좀 한번 주목하면 어떨까? 네. 베트남 경제가 이렇게 이제 발전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하는 게요. 네.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9년째 생활하고 있으니까 베트남에 갈 때마다 그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놀랐어요. 예. 베트남에 갈 때마다 건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너무 예. 잘 느끼고요. 그리고 신도시나 하우스타운 그리고 공장 그리고 사람 도시에 하노이 사람이잖아요. 네. 하노이에 사람 많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많이 발전했다.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 씨는 베트남 어디 출신이세요? 저 하노이요. 하노이 네. 출신이세요. 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있을 텐데 네. 임금도 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걸 좀 많이 들으시나요? 저희 친구가 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국어 전공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일반 다른 직장보다는 한국 기업에 일하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서 만나게 된 네, 맞습니다. 친구들인가요? 그만큼 또 만족도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세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근데 또 빠른 경제 성장 때문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그 경제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정치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세안의 태동이 1960년대 이제 이 지역의 면면을 보시면은 뭐 65년, 67년 정말 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세안도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우리도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5개국이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10개국으로 커지게 된 과정이고요. 우리 한국과는 첫 번째 언제 좀 물꼬를 텄냐? 1989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부분적 대화를 하는 뭐 관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역을 시작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한 아세안의 이 뭐 수교 그 규모 이 연도를 보면 이제 30주년이 예. 올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때부터 시작한 이 교역 규모가 지금으로 일단 단적으로 말하면 한 20배 정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89년도를 보면은 뭐 수출 수입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 교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때가 한 뭐 900억 달러, 90억 달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출 수입을 합치면은요 89년에 한 40억 달러고 수출이 수입을 합치면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9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은 교역, 수출 수입을 합친 게 1,600억 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이 30년간 이 교역이 수출 수입에 있어서 모두 커졌다,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세안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모습도 좀 궁금한데요. 친구분들이 이제 한국 기업에 많이 다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나요? 주로 하노이니까 해서 대기업도 많이 예.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약 7,000개 작고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국 음식 그렇게 베트남에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네, 제가
지난달에 호치민 갔다 왔거든요. 네. 칠군에 있었는데 순대국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네. 순대국 좋아하세요? 네, 순대국 좋아합니다. 그 예. 베트남 분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뭐 인지도, 호감도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베트남 사람은 워낙 한국 드라마 이렇게 그 90년 초에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호감도가 굉장히 이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렇게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지금 베트남에서 제일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서 네. 그래서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뭐 한 9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다가 점점 더 인기가 좋아졌다는 거고요. 원래는 그냥 한국 드라마 이렇게 주목하다가 점점 이렇게 한국 나라, 한국 문화 그리고 관광까지도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 베트남 현지에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지인이 이제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뭐 업무 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들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업무 환경이라던가 처우는 예. 친구 말대로는 베트남식으로 이렇게 예. 진행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는 한국 분들과 좀 차이가 있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상사는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면 다 한국이신데 네. 저희 친구들은 그냥 밑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큰 차이가 못 느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베트남 문화, 풍습 그리고 사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이랑. 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잘 고려하고 이렇게 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밥 먹을 때 이렇게 그릇을 들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 분들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거예요? 한국 이렇게 다 놓고 드십니다. 네, 밥 들고 먹으니까. 그게 예절인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점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이렇게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근 타결된 이제 RCEP이라고 하나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부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협정을 통해서 아세안과 좀 교역이 더 기대된다 이런 이제 예측도 있는데요. 이 RCEP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세안이 주목받으니까 다시 RCEP까지 이야기가 좀 커지는데요. 이제 RCEP 우리가 영내 쉽게 RCEP이라고 하지만은 영내 경제 포괄 전략적 협작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동반자 협정, 예. 경제 동반자 협정. 근데 앞에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게 네. 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RCEP의 기본 틀은 아세안의 한중일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끼느냐?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껴서 당초 목표는 아세안 플러스 이제 6로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큰 틀을 짜게 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 보시면 네. 중국과 인도가 같이 있으니까 네. 인도네시아도 인구 굉장히 많은데 뭐 세계 인구의 절반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저는 인도가 약간 반전이 돼 있죠. 네. 화면에서 보면 저게 이제 인도가 아직까지 최종 사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이 돼 있으나 예. 저런 틀까지 굳혀지게 되면 아마 현재 큰 틀에서 저렇게 경제 지역 협정 구도가 되어 있는 것이 뭐 유럽에는 당연히 유럽연합이 예. 있고요. 미국엔 나프타가 있는데 거의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인구도 그렇고 뭐 예. 교역 규모라든가 생산량도 그렇고 세계 최대의 이제 경제 단위 지역 협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가 FTA입니다. 예. 저 아세안 10개국 더하기 한중일, 뉴질랜드, 인도가 다 같이 큰 틀에서의 프리 트레이드, 이제 네. FTA를 체결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RCE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도 있고요. 네. 또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본도 또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인도까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입장에서는 인도가 좀 들어와 주기를. 예. 그럼 인도와 중국이 어떤 경쟁을 하게 되면 뭐 자신들이 뭐 어부저리로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반면에 인도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그렇게 숙련된 노동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FTA를 맺었다. 인도가 잘하는 거 첨단 산업인데. IT 업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중국도요 예. 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누가 뭐라고 혹시 균형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인도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수입하게 될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예. 인도는 계속 여기에 좀 안 끼려고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인도는 미국과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RCEP은 이제는 뭐 미국이라든가 서방과 관계없이 뭐 혹자는 중국 주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아시아 특유로 좀 뭉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또 선뜻 여기에 가려고 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RCEP에 인도가 마지막 최종 사인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예. 초미와 관심사고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제 뭐 큰 틀에서 뭐 서양 문화권에서 동양으로 뭐 문화오는 뭐 그런 흐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교두보가 될 겁니다. 한국 예.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 차원이고요. 이거 뭐 자체로 알세만 타결해서 이제 가동이 되게 된다면은 경제 성장률을 기본적으로 0.5% 이상 뭐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인도를 뭐 세부적으로 해서 인도가 참여, 불참 이렇게 나눠 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가 없더라도 물론 저기 85%는 얼만큼 이 FTA의 그 관세 감축이 이루어지냐인데 한 0.5%까지가 최대 이루어지는데요. 인도까지 끼게 될 경우에는 거의 0.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니까요. 네. 요즘에 우리 뭐 2%가 안 된다 뭐 1%대잖아요. 1%대잖아요. 거기에 저 정도 또 연관 효과까지 따진다면 예. 거의 0.8% 포인트를 끌어올린다면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효과가 있겠죠. 베트남은 7% 이상이니까 좀 부럽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남방 정책 발표하면서 3P를 강조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people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아빠는 군인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베트남과 한국 그런 역사 추억 안 좋은 거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잘 교류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도 뭔가 점점 아픈 추억을 이렇게 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은 뭐가 있었던 건가요? 선입견이라는 것보다는 한국 문화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네. 한국 사람 뭐 외모 중요하다. 아하. 성형 많이 한다.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뭐 아세안 국가들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남북한과 다 수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한과 먼저 수교를 하고 40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네. 남한이랑 하게 된 건데 네.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쪽을 더 가깝게 여기는지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북한과 먼저 수교를 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조금 안 좋은 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과 무역 파트너 양국이 열심히 이렇게 수교해 왔으니까 네. 이렇게 북한보다는 한국이랑 더 친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하노이가 이제 고향이시니까요. 네. 지난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 네. 2차 정상회담이 연 이후에 좀 달라진 어떤 도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궁금한데요. 원래는 베트남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보다 북한이 더 관심도가 조금 낮거든요. 예. 근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북한이라는 나라도 조금 찾아보고 북한 분의 생활하는 모습도 찾아보고 물론 이렇게 한국도 워낙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북한이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예. 회담을 통해서 하노이라는 도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됐던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뭐 앞서 신남방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제적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남방 정책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북쪽 어떤 대륙에 대한 지향적이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좀 경제적으로 더 뭐 경종을 울렸다라는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요. 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가 워낙 많이 미국, 중국, 일본에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이야기했던 교역 다변화, 예. 교역 다각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신남방 정책은 시작은 경제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경제로 더 갈 길이 멀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포괄적 경제 동반자에서 이제 전략적 경제 동반자 더 가는데 내년에 발표될 신남방 정책 2.0은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경제는 계속 더 크게 가되 예. 여기에 이제 조금씩 외교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통합, 뭐 좀 더 높은 화합 이런 것도 함께 좀 추가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네. 현 정부의 그 신남방 정책 2.0은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이제 구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표 중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세안에서 오신 분이 60만 명 정도 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주의 깊게 들렸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때 맞춰서 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슈가 네. 또 나왔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일본 자동차가 뭐
90% 이상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굉장히 큰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죠. 아세안이 방금 우리가 얘기한 성장성 뛰어나고 뭐 노동 숙련도도 좋고 젊은 인구도 많고 이 사실을 웬만한 국가는 다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아세안을 타깃으로 하고 이제 거기를 어떻게든 경제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중국과 일본도 예. 우리 못지않게 많은 교류와 뭐 깊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 분야는 시장을 뭐 다 송두리째 예. 92% 이상이 일본 차거든요. 뭐 순위를 봐도 일본 차들이 있고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네. 하나의 교두보를 발표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가면은 뭐 특별 소비세 부분이라든가 또 일본 차가 하이브리드가 강하니까 예. 또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도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좀 편중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도 바꿔오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숙제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이미 뭐 굉장히 공을 그렇죠.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가 경제 투자 협력 양해각서도 세운 그런 쾌거도 이뤄냈지만 네. 이제는 시작인 것이고 아세안이 우리만 뭐 될 수 있다. 중국, 일본도 우리의 충분한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들과 어떻게 또 경쟁을 하면서 아세안에서 뭐 최대 윈윈할 수 있는 걸 끌어내는 그런 고민을 네.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타나 씨, 이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네. 베트남이 좀 더 가까워질 거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앞으로 뭐 바라는 점이나 네.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한국 기업들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베트남 기업들도 한국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타나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